기준금리 지금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로나로 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최저선에서 머무른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0.5%,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동결이 됐었죠. 미국은 우리보다 금리가 더 낮은 상태에서 지금 장기간 이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0.25%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조금씩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부터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부가 어떤 그 관리에 나서겠다 이런 그런 의도를 피력하는 것인데, 근데 뭐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지금 30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즉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엇박자가 나는 느낌을 갖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저는 엇박자는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왜 금리 인상을 자꾸 하려고 하느니 네. 이런 걸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호조세죠. 사실 뭐 올해 한 4% 성장대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니까 경기는 급격하게 이제 회복 기조로 들어서고 있는 거고요. 또 인플레, 그게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는 모르지만 인플레 조짐이 있습니다. 4월, 5월 뭐 이 두 달 동안 물가 안정목표가 2%인데 2%를 상회하는 물가가 오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하늘이 내세우는 이제 이유고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실질은 두 가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폭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보통 한 9% 이상 올랐고요. 특히 이 중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근 19%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수많은 자영업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게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빚을 내서 빌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염려가 될 거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이 어려운데. 네. 이제 돈을 풀면은 사실은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가야 좋은 건데 네. 실물 경제로는 가지 않고 엉뚱하게 자산 시장으로만 지금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는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을 갖다 공식화했고요.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펄펄 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금융 불균형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경기 호조 때문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네.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금융 인상의 필요성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금융 인상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를 얻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은 그 통화정책은 지금 이제 가계부채를 억제하거나 금융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가되, 네.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어떤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재정을 동원을 해서 네. 바로 재정을 동원을 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지만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네. 가계부채라든지 금융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금리 인상 시기에 동시에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정책 효과를 낼 때 사실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일단 금리 인상은 물가나 인플레 영향보다는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빚이 투자가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던가 가상화폐 같은 그런 투기적인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려워서 빚을 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편성 등등을 통해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균형점을 이뤄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지점이 또 이겁니다. 기준금리 분명히 이제 한은에선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해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올리게 되면은 지금 거의 최저선인데 얼마나 올리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고모님 뭐 일각에서는 네.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번에 올리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라서 0.25 BP 그러니까 0.25% 정도를 좀 올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 소개해 주신 지금 한 달 새에 3번이나 출구 신호를 지금 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올리는 건 마찬가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7월 달에 소수 의견이 나와서 8월 달에 올리고 한번 보고 뭐 11월 달에 올린다, 뭐 11월 달에 올리고 또 1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 여러 가지 하는데요.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보다 과거에 우리 2000년 이후에 3번을 올렸어요. 3번의 금리 인상 시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카드 대란 때, 네. 그때 이제 4.25에서 3.25로 내린 다음에 이거를 8차례에 걸쳐서 2%로 올려서 5%까지 올라옵니다. 5.25까지. 그리고 2008년도 잘 아시는 금융위기 때는 5%에서 2%대로 지금 내리고요. 그다음에 6번에 걸쳐서 지금 한 1.25를 지금 올리는 상황으로 이제 갔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올려본 그런 경험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쭉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중립금리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수식을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인플레도 안 일어나고 디플레이션도 안 일어나는 중립금리라는 게 한 1.3% 됩니다. 그렇다면은 3번 정도 올릴 수 있는 여유는 지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이런 통화 정책은 굉장히 뭐 어떤 방면에서는 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지금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3월 9일이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과거 뭐 40년, 50년간 대선이 바로 있는 그런 해에는 금리들을 잘 안 올립니다. 윤석열 평론가가 지적했듯이 여기에는 한계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바로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안 올린다는 그런 속설들과 함께 역사적인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올해 2번을 올리냐, 1번을 올리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뭐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게 관심이 있나 봐요. 골드만삭스 같은 아시아에서 금리를 최초로 올리는 나라는 분명히 한국이 될 것이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 네. 빠르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29개에서 37개의 이제 뭐 기관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올해 올릴 수 있는 이 여건이 있다고 말한 기관은 5군데. 내년에 1분기까지 해서 올릴 거는 11군데. 뭐 등등을 해서 보면은 분명히 한 번 내지 2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0.259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1% 미만은 뭐 우리가 감내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윤석열 전 평론가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이거 재정 효과와 통화 네. 정책이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효과는 분명히 피해가 큰 곳 이선 갔을 때 이제 좋은 효과들을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맞춰지는 부분들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이 소위 말하는 후폭풍들은 네. 지금 MZ 세대가 굉장히 부채율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기다가 소상공인들한테 오롯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빚 그리고 자산 이렇게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특히 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뭐 사실 예금이나 적금금리는 거의 굉장히 느리게 올리면서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빨리 올리나 싶을 정도인데 빚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계빚이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기업빚도 만만치가 않은데 고모님 당장 무엇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만 해도 1765조입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1%만 올려도 뭐 한 20조 정도의 지금 추가 금리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뭐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갈아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고정금리로 또 갈아타는 게 좋은지 다 이게 뭐 조금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그것을 이제 충분히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에서 나온 물가 상승률이 1.8%입니다.
내년도는 그러면 그보다 더 넘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1.4%입니다. 그러면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이 경제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완전히 경제가 진짜로 이런 금리 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낸다면 금리 인상 얼마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자 그렇다면 언제가 좋으냐? 이제 8월 달쯤이면은 뭐 우리가 2분기에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를 전체를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8월 달에 뭐냐면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 지금은 조금 관망세로 가셔도 네.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오는 재난지원금에서도 이것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조사를 좀 하셨다가 준비가 되시면 네. 이제 계산은 자기 책임하에 하셔서 뭐 갈아타시든가 해야 되는데 자 개인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돈들이 사실은 저는 뭐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경제 회복이 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도 분명히 좀 많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7월, 8월 동안은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라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일단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이번엔 자산 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 아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집값이 꺾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집값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가운데 한은은 얼마 전에 주택가격 지금 거품이 많다라는 식으로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금리 인상은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강하게 지속될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지속이 될 때 네. 사실은 이 자산시장은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죠. 근데 뭐 지금 그 하늘이라든지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강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아야 뭐 그 하는 총재께서 얘기하지 한두 번. 많으면은 진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서서히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과연 지금 한국에 펄펄 끓고 있는 집값이 잡힐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사실 금리 인상, 그런 어떤 그 베이비 스텝 정도를 밟아가는 한두 번의 금리 인상만으로 그 집값이 네. 꺾일 거라고 보는 거는 그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집값을 만약에 진짜로 잡고 싶다면은 공급이 좀 가시화되는 거,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세금 축소라든지 수요 억제 측면에서의 어떤 스탠스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실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집값이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이 지금 그 한은의 노력 그런 한두 번의 어떤 금리 인상만으로는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도 의도하는 바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그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한두 번 정도 올리는 정도 가지고서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사실 주식시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신규 투자자로 뛰어들었고요. 빚을 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 빚을 내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이른바 줄여서 빅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주식시장이 계속 좋기만 하다면야 이익이 계속 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주식시장은 사실은 금리 인상에 부동산보다 더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부정적인 요소는 신용거래액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약 평균 한 10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 달에 한 20조 원을 돌파하고 지금 뭐 20조 원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금리 인상이 터지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시장이 붕괴되거나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은 신용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청산이라든지 뭐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혼란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한두 번의 미약한 금리 인상만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어떤 추세에 있는, 그다음에 탄탄한 추세에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한다거나 붕괴한다거나 하는 거는 기회에 가까울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워낙에 어떤 그 주식시장의 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3,300선을 넘었죠.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고모님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나쁜 요소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려면 전제 조건이 경제가 회복이 돼야지만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뭐 좋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금리 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310을 오늘 돌파했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면 진짜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3,600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뭐 진짜로 7, 8월까지 가면은 제가 매일 뭐 얘기하는 것처럼 후지산 등반이 가능한 거죠. 3,776을 뭐 돌파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순환매 장세가 가능되는 거죠.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로 가느냐 성장주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장 올라가는데 오늘은 장은 삼성전자 뭐 등등 대형주들이 끌고 갔습니다만은 이 지수 올라갈 때 삼성전자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꼭 이 돌아가는 순환매장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들은 의논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힘으로 버티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활발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나오면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시면서 가셔도 충분히 연말까지는 우상향하는 장은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도 굉장히 좋은 장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